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국의 작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9장 복서에 찢어진 발굽이 낫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동물들은 승리 축하연이 끝난 다음 날 풍차 재건에 착수했다. 복서는 하루라도 쉬는 것을 사양했다. 그리고 자기가 고통스러워하는 꼴을 보이지 않는 것을 명예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저녁 때 그는 클로버에게 발굽 때문에 자기가 상당히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자인하곤 했다. 클로버는 자기가 씹어서 만든 약초로 복서의 발굽을 치료해 주었으며 그녀와 벤자민은 복서에게 너무 많이 일하지 말라고 권했다. 말에 허파라고 해서 영원히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오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러나 복서는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에게 남은 단 하나의 참된 야심은 바로 퇴직 정년에 이르기 전에 풍차가 잘 움직이는 모습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 농장의 제반 법률이 처음 제정되던 초기에는 퇴직 연령이 말과 돼지는 12살, 소는 14살, 개는 9살, 양은 7살, 닭과 오리는 5살로 결정되었었다. 양로연금도 후하게 책정되었다. 하지만 이때껏 어느 동물도 퇴직하여 연금을 받아본 적이 없었고 최근 들어서는 이 문제가 더욱더 자주 논의되었다. 과수원 너머의 작은 들이 보리밭으로 할당되었기 때문에 큰 목장의 한 구석에 울타리를 쳐서 노후의 동물들을 위한 목초지를 만들 것이란 소문이 돌았다. 말의 경우 연금은 하루에 옥수수 5파운드, 겨울에는 건초 15파운드, 그리고 공휴일에는 홍당무 또는 가능하다면 사과 하나를 줄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복서의 12해째 생일은 이듬해 늦여름이 될 것이었다. 그동안의 생활은 고생스럽기만 했다. 겨울은 지난해만큼 추웠고 식량은 더 부족했다. 돼지와 개의 식량을 제외하고는 모든 동물들의 식량 배급량이 또다시 줄어들었다. 식량 배급에 있어 너무 엄격한 평등은 동물주의의 원칙에 반대된다는 게 스킬러의 설명이었다. 어떤 경우에 처하든 외관상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식량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그가 동물들에게 입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다. 얼마 동안은 분명히 배급량을 재조정, 스킬러는 그것을 언제나 재조정이라고 말했지 결코 감소라고 하지 않았다. 할 필요가 발견되었지만 그러나 존스 시대에 비해 개선된 정도는 엄청나다는 것이었다. 재지듯 급한 목소리로 숫자들을 읽어가며 그는 그들이 존스 시절에 봤던 양보다 더 많은 귀리, 더 많은 건초, 더 많은 순물을 받게 되었으며 작업 시간은 더 짧아졌고 마시는 물의 양은 더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수명이 길어지고 유아 생존 비율이 더 많아졌으며 우리 애는 짚이 더 많아지고 벼룩에게 시달리는 고통은 줄어들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상세히 증명해 주었다. 동물들은 그 말을 낱낱이 믿었다. 그러나 사실대로 말하자면 존스와 존스가 대표하는 그 모든 것들이 거의 다 기억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들은 이제 삶이란 가혹하고 고달픈 것이며 자기들은 자주 굶고 추위에 떨며 잠자리에 들지 않으면 늘 일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의심할 여지 없이 옛날 사정은 지금보다 더 나빴다. 그들은 그렇게 믿는 게 편했다.
게다가 그때의 그들은 노예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자유로운 몸이었다. 스킬러가 늘 지적했듯이 바로 그것이 근본적인 차이라는 것이다. 이제는 먹여야 할 식솔도 훨씬 많아졌다. 가을에 4마리 암돼지가 거의 동시에 모두 해산을 해서 31마리의 새끼를 낳았다. 새끼 돼지들은 흑백 얼룩이었다. 농장에서는 나폴레온이 유일한 수태지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구인지 추측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았다. 뒤에 벽돌과 제목을 이미 구입했으며 농장집 정원에 교실을 세울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한동안은 나폴레온 자신이 농장집 부엌에서 새끼 돼지들을 교육시켰다. 그들은 정원에서 운동을 했고 다른 새끼 동물들과 어울려 놀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이 즈음에는 규칙이 제정되었는데 길에서 돼지와 마주치면 다른 동물들이 길을 비켜야 한다는 것과 모든 돼지는 계급의 고하를 막론하고 일요일에는 꼬리에 녹색 리본을 매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규칙이었다. 올해의 농장 수확은 아주 성공적이었지만 여전히 현금이 모자랐다. 교실을 지을 때 벽돌, 모래, 석회를 사들여야 했고 풍차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 저축을 시작할 필요도 있었다. 그리고 농장 집에서 쓸 등잔 기름과 초, 나폴레온의 식탁에 놓을 설탕, 그는 설탕을 먹으면 살이 찐다는 이유로 다른 돼지들에게는 금했다. 이 있어야 했다. 연장, 못, 끈, 석탄, 철사, 쇠조각과 같은 모든 일용품들을 다시 장만해야 했고 개가 먹을 비스킷도 필요했다. 그래서 건초 한 더미와 수확한 감자 일부를 팔았고 계란의 판매 계약도 일주일에 600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 해에는 암탉이 지난해와 겨우 같은 수를 유지할 정도로만 병아리를 깠다. 12월에 줄어들었던 식량 배급량은 2월에 또다시 줄어들었다. 기름을 아끼기 위해 우리 속의 등잔에 불을 켜는 것도 금지되었다. 그러나 돼지들은 아주 안락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체중도 점점 늘고 있었다. 2월 하순의 어느 날 오후 동물들은 부엌 뒤에 서 있는 존스 시절에 사용되지 않던 작은 양조장에서 마당을 건너 풍겨오는 구수하고 달콤한 식욕을 돋우는 냄새를 맡았다. 누군가가 이건 보리를 삶는 냄새라고 말했다. 동물들은 굶주린 듯 킁킁대며 그 냄새를 맡고는 그 구수한 여물이 저녁 식사로 나올 것인지 궁금해했다. 그러나 그 구수한 여물은 나타나지 않았고 그 다음 일요일에 이제부터는 돼지들에게만 보리를 쭉 먹게 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과수원 너머 들판에는 벌써 보리를 뿌렸다. 그런 후 곧 돼지들은 각자 하루에 3호의 맥주를 배급받았으며 나폴레온은 반 갈론을 할당받아 크라운 더비제 수프 그릇에 항상 담겨 있다는 소식이 새어 돌았다. 그러나 감내해야 할 고생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요즘의 생활 이전보다 훨씬 나은 품위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로 부분적으로나마 보상되었다. 노래도 더 자주 불렀고 연설도 많이 했으며 행진도 더 많았다. 동물농장의 투쟁과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잦은 시위라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열어야 한다고 나폴레온이 지시했던 것이다. 지정된 시간이 되면 동물들은 일손을 놓고 돼지들을 선두로 말, 소, 양 그리고 가금의 순서대로 군대 행군 행렬을 지어 농장 경내를 빙빙 행군하곤 했다. 개들은 행군 대열의 측면에 섰고 전 대열의 맨 앞에는 나폴레온이 거느리는 검은 수평아리가 행진했다. 클러버는
언제나 그 사이에 서서 말국과 뿔이 그려져 있고 나폴레온 만세라는 슬로건이 적혀 있는 푸른 길을 들고 있었다. 그런 후에는 나폴레온의 영광을 찬양하는 시들이 낭독되고 최근의 식량 생산 증가를 세세히 설명하는 스킬러의 연설이 벌어지곤 했다. 그리고 때로는 총으로 예포를 쏘기도 했다. 양들은 잦은 시위를 지지하는 가장 심한 열성파들로서 누구든 불평하며 가끔 몇몇 동물들은 돼지나 개가 가까이 있지 않을 때 불평하곤 했다. 공연히 추위에 떨며 시간 낭비한다고 말하면 어김없이 커다란 소리로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고 외치면서 불평의 소리를 잠잠하게 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동물들은 이 축하회들을 좋아했다. 그들은 이 행사를 통해 자기들이 어떻든 진정한 주인들이며 자기들이 하는 작업의 혜택이 자기들에게 돌아오리라는 것을 상기하고는 즐거워했다. 그리하여 노래, 행군, 스킬러의 숫자 나열, 우렁찬 총소리, 수탈개 꼬꼬댁거리는 소리, 펄럭이는 깃발들로 해서 그들은 적어도 이 시간만은 자기네 뱃속이 비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있었다. 4월에 동물농장은 공화국으로 선포되었다. 그래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었다. 후보자는 나폴레온 혼자였고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스노볼이 존스 씨와 공모한 사실을 보다 상세히 밝혀주는 새로운 문서가 발견되었음이 알려졌다. 그 내용은 동물들이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스노볼이 단순히 계략적으로 소외양간 전투에 패배하도록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존스 씨 편에 서서 싸웠다는 것이 드러났다. 실제 그는 인간군의 지휘자였고 그 입술로 인간 만세를 외치며 전투에 뛰어들었던 것이다. 여러 동물들이 목격했던 것으로 아직 기억하고 있는 스노볼의 등에 입은 부상은 나폴레온이 이빨로 물어뜯어 입힌 상처였다. 몇 년 동안 눈에 띄지 않았던 갈가마기 모제스가 갑자기 농장에 나타났다. 그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일은 여전히 안 하면서 슈가캔디 산에 대해 전과 똑같은 말투로 짓거렸다. 그는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검은 날개를 퍼덕이며 자기 말에 귀 기울이는 동물들에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고 있었다. 저 위에는 동무들 하고 그는 커다란 부리로 하늘을 가리키며 숙연하게 말했다. 저기 보이는 어두운 구름 너머 저 위에는 슈가캔디 산이라는 우리 불쌍한 동물들이 노동에서 해방되어 영원히 안식할 행복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는 하늘을 높이 날다 그곳에 한번 갔었는데 끝없이 넓은 토끼풀과 아마인 깻묵 그리고 생울타리 위에서 자라고 있는 각설탕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많은 동물들이 그의 말을 믿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굶주리고 고달프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좋은 세상이 그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잘못된 것이며 옳지 않은 일인가? 모제스에 대한 돼지들의 태도로 보아 이것을 판단하기란 어려웠다. 그들은 모두 슈가캔디 산에 관한 그의 이야기가 허무맹랑한 것이라고 경멸했지만 그가 농장에 그대로 눌러있게 내버려둘 뿐만 아니라 일을 하지 않는데도 하루에 약 한 호배 맥주를 그의 몫으로 내주었다. 발굽이 아문 뒤 복선은 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사실 모든 동물들은 그해 노예처럼 일했다. 고정된 농장 일이나 풍차 재건 작업 외에도 3월부터 시작된 새끼 돼지들의 교실 건축 작업이 있었다. 충분히 먹지도 못하면서 여러 시간 동안 일한다는 것이 때로는 견디기 어려웠지만
복서는 조금도 굽힘이 없었다. 그의 말이나 행동으로 보아 그의 힘이 전과 같지 못하다는 징조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약간 변한 것이라곤 외모뿐이었다. 그의 피부는 옛날만큼 윤기가 돌지 않았으며 커다란 궁둥이가 약간 작아진 것처럼 보였다. 다른 동물들이 복서는 봄에 해풀이 자라면 좋아질 거야 라고 말했지만 봄이 와도 복서는 살이 찌지 않았다. 가끔 채석장 꼭대기를 향해 경사진 곳을 끌고 올라가면서 커다란 돌 무게를 근육으로 버티고 서 있을 때 그의 다리에는 끈질긴 의지력밖에 없는 것 같았다. 이런 공경에 처할 때면 그의 입술이 내가 좀 더 일하지 란 말을 내뱉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았다. 클로버와 벤자민은 다시 한번 그에게 건강을 조심하라고 권했지만 복서는 조금도 주의하지 않았다. 그의 12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그는 연금을 받게 되기 전에 돌덩이가 충분히 쌓이기만 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상관하지 않았다. 그 여름 어느 날 저녁 늦게 복서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소문이 농장에 돌았다. 그는 혼자서 돌짐을 지고 풍차 쪽으로 내려갔던 것이다. 과연 그 소문은 사실이었다. 몇 분 후 비둘기 2마리가 급히 날아와 제잘거렸다. 복서가 넘어졌어요. 옆으로 쓰러져 일어나지 못해요. 농장 동물들의 거의 반이 풍차가 서 있는 언덕으로 뛰어나갔다. 복서는 마차의 채 사이에 끼어 머리를 들지도 못하고 목을 뻗은 채 누워 있었다. 그의 눈은 흐릿했고 옆구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가느다란 핏줄기가 입에서 뚝뚝 떨어졌다. 클로버가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복서 어때요? 클로버가 물었다. 배를 다쳤소. 그러나 그건 대수롭지 않아요. 내가 없어도 당신들이 풍차를 끝낼 수 있으리라 생각되오. 쌓아놓은 돌이 꽤 많으니까 어떻든 나는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소. 솔직히 말하면 나는 퇴직을 기다려왔다오. 그리고 벤자민 역시 늙어서 그도 나와 같은 때 은퇴하는 동료가 될 거요. 복서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곧 손을 써야겠어요. 누구든 달려가서 스킬러에게 이 사건을 얘기해줘요. 클로버가 말했다. 이 말을 듣자 다른 동물들은 곧 스킬러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농장집을 향해 되돌아 뛰어갔다. 오직 클로버와 벤자민만이 남았다. 벤자민은 복서 옆에 앉아 말없이 그 긴 꼬리로 파리를 쫓아주었다. 15분쯤 지나자 스킬러가 동정과 걱정에 가득 차서 나타났다. 그는 농장에서 가장 충실한 일꾼에게 일어난 이 불행한 사고를 나폴레온 동무도 심히 유감스러운 심정으로 받아들였으며 월링턴의 병원에 복서를 보내 치료받도록 벌써 조처를 취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동물들은 이 말에 약간 불안을 느꼈다. 몰리와 스노볼 빼고는 어떤 동물도 농장을 떠난 적이 없었는데 그들은 병든 친구를 인간의 손에 맡긴다는 것이 그리 좋은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스킬러는 월링턴의 가축병원 의사가 농장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만족스럽게 복서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그들을 납득시켰다. 그리고 반시간 후 복서는 약간 원기가 돌자 간신히 발을 딛고 일어나 클로버와 벤자민이 그를 위해 훌륭한 밀집 침대를 마련해 놓은 그의 우리로 절뚝거리며 겨우 돌아갔다. 다음 이틀 동안 복서는 우리 속에 누워 있었다. 돼지들은
목욕탕 약장 속에서 찾아낸 커다란 분홍색 약 한 병을 보냈으며 클로버가 하루에 2번씩 식사 후에 그 약을 복서에게 먹였다. 저녁 때마다 그녀는 그의 우리로 건너와서 그와 이야기를 했고 그러는 동안 벤자민은 줄곧 파리를 쫓아주었다. 복서는 이 일을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가 회복된다면 앞으로 3년은 더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는 큰 목장 구석에서 지낼 평화스런 날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사색에 잠기며 마음을 수양할 여가를 가질 것이다. 그는 여생을 알파벳의 나머지 22글자를 배우는 데에 바칠 생각이라고 말했다. 벤자민과 클로버는 작업 시간이 끝나고 나서야 복서와 같이 있을 수 있었다. 그런데 대낮에 큰 마차가 복서를 실으러 왔다. 그때 동물들은 모두 돼지의 감독 아래 잡초 뽑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벤자민이 농장 건물 쪽에서 뛰어오며 한껏 고함을 지르고 있는 것을 보고는 모두들 깜짝 놀랐다. 지금까지 벤자민이 흥분하는 모습을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그가 뛰고 있는 꼴을 본 것도 처음이었다. 빨리, 빨리! 그가 소리를 질렀다. 빨리 와요! 복서를 데려가고 있어! 돼지의 명령을 기다릴 것도 없이 동물들은 이를 내동댕이 치고 농장 건물로 뛰어 돌아갔다. 아니나 다를까 마당에는 2마리 끄는 포장 덮은 큰 마차가 서 있었고 포장 벽에는 무슨 글씨가 쓰여 있었으며 마부석에는 나지막한 중절 모자를 쓴 교활하게 생긴 남자 하나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복서의 우리는 텅 비어 있었다. 동물들이 마차 주위에 모여들었다. 잘 가요, 복서! 그들은 소리를 합쳐 다시 한번 외쳤다. 잘 가요! 바보 같으니라고! 갑자기 벤자민은 고함을 지르며 무리들을 휘돌아보고는 그 작은 발굽으로 땅바닥을 동동 굴렸다. 바보들아, 저 마차 옆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몰라? 이 말을 듣자 동물들은 잠잠해졌다. 뮤리엘이 글자들을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벤자민이 그녀를 밀어붙이고 죽은 듯한 침묵 속에서 그것을 읽었다. 알프레 시몬즈, 말 도살 및 악교 제조업, 월링톤, 수피와 골분 매매, 계집 공급. 저게 무슨 말인지 아느냐고. 저들이 복서를 말 백정에게 넘겨주는 거란 말이오. 모든 동물들의 입에서 공포의 외침이 터져나왔다. 이 순간 마부석에 앉은 사내가 말에 채찍질을 하자 마차는 빠른 속력으로 마당에서 움직였다. 모든 동물들이 뒤따르며 한껏 큰 소리로 외쳤다. 클로버가 앞으로 헤치고 나갔으나 마차는 속력을 내기 시작했다. 클로버는 힘차게 다리를 올려 쟁걸음에서 뛰는 걸음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복서! 그녀가 다시 외쳤다. 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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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바로 그 순간 밖에서의 소동을 들은 것처럼 콧잔등에 흰 줄을 한 복서의 얼굴이 마차 뒷문의 작은 창에 나타났다. 복서! 복서! 내려요! 빨리 내려요! 당신을 죽이려고 해! 클로버가 무서운 소리로 부르짖었다. 모든 동물들이 내려요, 복서, 내려요! 하고 고함을 질렀다. 그러나 마차는 이미 속력을 내며 그들로부터 멀어져 가기 시작했다. 클로버가 말한 소리를 복서가 알아들었는지는 분명치 않았다. 그러나 잠시 후 그의 얼굴이 창문 뒤로 사라지더니 마차 안에서 쿵쿵하는 말발굽 소리가 커다랗게 들렸다.
그는 나갈 문을 찾고 있었다. 복서가 몇 번 차기만 하면 마차쯤은 성냥갑처럼 부숴버릴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슬프다. 그런 힘이 사라진 것이다. 잠시 후 쿵쿵거리던 발굽 소리는 희미해지다가 없어져 버렸다. 절망에 빠진 동물들은 마차를 끄는 두 마리 말에게 멈추어 달라고 호소하기 시작했다. 동무, 동무, 당신 형제를 죽음으로 끌고 가지 말아요. 그러나 멍청한 짐승들은 너무나 무지해서 사태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귀를 뒤로 늘어뜨리고 걸음을 재촉할 뿐이었다. 복서의 얼굴은 다시는 창에 나타나지 않았다. 누군가가 먼저 달려가서 다섯 판자 문을 닫을 생각을 했지만 이미 시간이 늦었다. 마차가 그 문을 통과하여 급히 한 길로 사라지고 있었다. 복서는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사흘 후 늦게 복서는 말이 받을 수 있는 온갖 치료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월링턴의 병원에서 죽었다는 발표가 있었다. 스킬러가 이 소식을 다른 동물들에게 전하러 왔다. 그는 복서의 마지막 몇 시간을 지켜보았다는 것이다. 이제껏 내가 보아온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었습니다. 스킬러는 앞다리를 들어 눈물을 훔쳐내면서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그가 운명하는 마지막 순간에 그의 침대맡에 있었소. 거의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기운이 쇠약해진 끝에 그는 내 귀에 대고 풍차를 완성하기 전에 세상을 뜨는 것이 유일한 슬픔이라고 속삭였소. 전진합시다, 동무들. 하고 그는 속삭였소. 봉기의 이름으로 전진합시다. 동물농장 만세. 나폴레온 동무 만세. 나폴레온은 언제나 옳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소, 동무. 여기서 스킬러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다. 그는 잠시 동안 침묵에 잠겼다. 그의 조그만 눈동자가 이리저리 의심스럽게 쏘아보더니 말을 이었다. 복서가 실려간 후 어리석고도 악의에 찬 풍문이 떠돌았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몇몇 동무들은 복서를 싣고 가는 마차에 말도살이라고 쓰여있는 것을 보고 실제로 복서가 말백정에게 넘겨진다는 결론으로 비약했다는데 어떤 동물이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는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스킬러는 말했다. 그는 꼬리를 뻣뻣이 하여 이리저리 흔들면서 친애하는 수령 나폴레온 동무가 그 정도로밖에 생각될 수 없느냐고 분통을 터뜨리며 소리소리 질렀다. 그의 설명은 정말 아주 간단했다. 그 마차는 전에는 말백정의 소유였으나 수의사가 사들여 옛 이름을 페인트로 아직 지워 없애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오해가 생긴 것은 그것 때문이었다. 동물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을 놓았다. 그리고 스킬러가 연이어 복서가 임종하던 침대라든가 그가 받았던 경이적인 치료술, 나폴레온이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지불한 값비싼 약품들에 대해 거침없이 생생하게 설명하자 그들의 마지막 의심마저 사라졌고 자기네 동무의 죽음에서 느낀 슬픔은 적어도 그는 행복하게 죽어갔다는 생각으로 진정되었다. 나폴레온은 몸소 다음 일요일 아침에 있었던 회합에 나타나 복서를 찬양하는 짤막한 연설을 했다. 그는 애통스런 동무의 유해를 농장에 매장하기 위해 찾아오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농장집 정원에 월계수로 커다란 화환을 만들라고 지시하여 복서의 무덤에 놓아두도록 보냈다고 말했다.
그리고 며칠 내로 돼지들은 복서를 기리는 추모연을 갖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나폴레온은 복서가 즐겨 외던 내가 좀 더 일하지와 나폴레온 동무는 항상 옳다는 두 개의 격언을 상기시키면서 모든 동무들이 그 격언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 좋을 것이라는 말로 연설을 끝냈다. 연회를 열기로 한 날 식욕 풍상 마차가 월링턴에서 농장집에 커다란 나무 상자 하나를 배달했다. 그날 밤 떠들썩한 노랫소리가 난 데 이어 난폭하게 싸우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고 11시쯤 커다랗게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나는 것으로 끝났다. 이튿날 점심때까지 농장집에서는 아무도 얼씬거리지 않았으며 돼지들이 어디선가 돈을 얻어 자기들이 마실 위스키 한 상자를 샀다는 소문이 돌았다.